강력한 위력을 지닌 태풍 난마돌이 일본 규슈 부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난마돌은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할 예정인데 1시간 뒤 경남 통영, 오전 10시엔 부산에 가장 가깝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는 밤사이 낚시객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달러 초강세 현상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한 번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달러 초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모 씨는 범행 열하루 전부터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영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열리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회담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주말 사이 내륙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제주도와 영남 해안 지역엔 태풍의 영향으로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권에 든 지역들 상황과 함께 자세한 태풍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또 이도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되지요? 네, 비공개로 열리는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피의자 전모 씨는 우울증이 있다며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찬 기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엔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거행되네요. 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2세 장례식이 우리 시각으로 오후 7시에 엄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런던에 도착했는데요. 장례식에는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을 비롯해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만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붕괴하고 기차가 탈선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잠시 뒤 아침엔 월드에서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치솟는 환율과 이번 주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 이에 따른 증시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태풍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어제 저녁 일본 가고시마에 상륙한 뒤 현재 강도 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에서 30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경남 남해안 지역엔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밤사이 제주에선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낚시객 1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태풍 난마돌은 오늘 일본 열도를 따라 통과하겠지만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오늘 낮까지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과 소방대원이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가에서 실종자를 수색합니다. 강풍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까지 투입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제주시 용담동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A씨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해경 고속단정과 소방 헬기 등 각종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고 수색 3시간여 만인 밤 11시 10분쯤 인근 해상에서 A씨를 구조했습니다. A씨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구조 과정에서 해경 구조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밤사이 일본 가고시마에 상륙했지만 제주와 경남 남해안 지역에도 초속 30m 넘는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강풍에 해일 우려가 커지면서 해안가에 거주하는 거제도 주민 28명은 집을 떠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또 부산의 모든 학교와 울산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8곳은 오늘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학사 일정도 조정됐습니다. 경남 남해안 일대엔
초속 30m 넘는 강풍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소방인력 2천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에 걸쳐 심야 대응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산업시설에 대한 사전 피해 예방 조치와 지하주차장 등 위험 지역의 사전 통제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강력한 위력을 지닌 태풍 난마돌은 현재 일본 규슈 부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직접 영향권에 드는 경상 해안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흰남노에 이어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재승 기자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현재 태풍이 있는 정확한 위치가 어딘가요? 네, 현재 태풍 난마돌은 일본 규슈 북단 정도를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이 섬나라다 보니까 육상과 해상을 번갈아가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과는 현재 태풍의 중심과 대략 약 22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피해 상황을 보면 주로 일본 규슈의 최남단 가고시마 부근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는 물론 강풍과 폭우에 나무가 휘어지고 50대 행인이 바람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규슈를 오가는 항공편과 선박, 철도 등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앞으로 일본 열도를 따라 쭉 이동할 것으로 보여서 일본 전역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상 해안이 직접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게 지나는 시간을 보면 경남 통영이 오전 8시, 부산 오전 10시, 울산 오전 11시, 포항은 정오쯤에 가장 가깝게 지난 뒤 오후에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테니까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로 경상 해안에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상특보는 어디에 내려져 있나요? 네, 현재 기상특보 같은 경우는 이 남해산과 동해 남부 해상, 그리고 경상 남동부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상 해안 쪽으로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상권 해안엔 20에서 80mm의 비가 오는데 강하게 내리는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해상에서도 물결이 최대 10m 이상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에는 태풍 영향은 아니지만 동풍이 불면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태풍은 비와 바람 중에 어떤 것에 더 유의해야 될까요? 네, 물론 비바람 둘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특히나 이 바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 오륙도 같은 경우 시속 120km가 넘는 강풍이 관측이 됐고 경남 통영에도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상 해안뿐만 아니라 태풍에서 가장 먼 위치인 서해안에도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끌어올린 열기와 또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서해안에서도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겠습니다. 네, 지난번 흰남노로 인해서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또다시 재현되진 않을까 지금 걱정이 큰 상황이거든요. 흰남노랑 비교해봤을 때 태풍 난마돌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둘 다 가장 강했던 시기를 보면 이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바가 있습니다. 난마돌은 지난 토요일 밤 중심 기압이 915헥토파스칼까지 발달해서 흰남노를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본에 상륙하는 과정에서 강도는 강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흰남노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했지만 난마돌은 일본 규슈에 상륙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는 바람 세기나 비양 자체가 흰남노에 비해선 약합니다. 그래도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불고 어제와 오늘 사이 누적 강수량이 최대 150mm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역대급 피해를 줬던 태풍 흰남노의 이름은 앞으로 좀 보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기상청이 흰남노에 대한 제명안을 내년 2월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만약 이번 태풍 난마돌이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면 일본 기상청도 태풍위원회에 난마돌의 제명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를 휩쓴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가 제명됐고 2005년 나비와 2020년 고니는 각각 일본, 필리핀에 피해를 준 뒤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난마돌은 이름이 남더라도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승 기자였습니다. 한편 어젯밤 영국 런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번 순방에서 특히 관심은 한일 정상회담이죠.
앞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밝힌 대통령실과 달리 일본 언론은 가능성을 낮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미묘한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후 영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 행사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당초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를 하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참배할 계획이었지만 장례식을 앞두고 통제가 강화된 런던 시내 교통 상황 등으로 일단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방문 기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하는 미국 뉴욕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현재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순방 현지에서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자 외교 일정 중에 이루어지는 양자 회담은 직전까지도 세부 조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이나 시간은 바뀌더라도 회담 자체는 성사될 것이란 쪽에 무게를 둔 겁니다. 일본의 반응에 대해선 정상회담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관례인데 한국이 먼저 발표한 데 불쾌감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회담이 이뤄지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민감한 과제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급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쯤 영국 모든 지역에서 2분간 묵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열흘간 이어진 추모 발길의 끝으로 여왕의 장례식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11시, 우리 시각으로 저녁 7시에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장례식 16분 전인 10시 44분, 조문객들에게 공개됐던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집니다. 11시 정각 장례식이 시작되면 웨스트민스터의 데이비드 호일 학장이 집전하고 리즈 트러스 총리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참석자는 왕실 가족부터 영국 고위 정치인, 자선단체 대표까지 2,000명이 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등 각국 정상급 지도자 100여 명은 사원 안의 신도석에서 장례를 지켜보게 됩니다. 약 1시간 뒤 장례식이 끝나기 직전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영국 전역이 2분간 묵념에 들어갑니다. 런던 지역의 비행기 이착륙도 모두 중단됩니다. 12시 장례식이 모두 끝나면 여왕의 관은 버킹엄궁 주변을 거쳐 윈저성으로 떠납니다. 그 뒤를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인사들이 따릅니다. 그동안 런던의 상징인 빅벤에서는 1분 간격으로 종이 울립니다. 오후 3시 운구차는 윈저성에 도착해 역사적인 거리인 롱워크를 지나 성조지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가까운 가족들이 참석하는 매장 예배가 이어집니다. 지하 납골당에서 가족들이 작별 인사를 마치면 여왕은 지난해 4월 먼저 떠난 남편 필립 궁 곁에서 영면에 듭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또 한 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 환율이나 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큽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오는 21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선 0.7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합니다. 이럴 경우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건데 한 번에 1%포인트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기대보다 높았던 탓입니다. The market has been calling peak inflation since March of this year, and here we are. We sit today. It's summer is over, and we're still not able to say that with any kind of certainty.
이번에 미국이 0.75%포인트를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가 돼 현재 2.5%인 한국과 역전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한 달러를 사기 위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수입 가격이 오르고 국내 물가는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에 침체가 오면 우리 수출까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침체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The consumer might tighten their belt a little bit this time around, but I personally don't see the sort of systemic issues in the consumer sector that I think could lead a slowdown to spiral into kind of a hard landing recession.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을 우리 경제 역시 힘겹게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모 씨의 신상이 공개될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끝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피해자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31살 전모 씨, 아주 치밀한 계획 끝에 범행을 저질렀죠? 네, 전 씨는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고 또 범죄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최소 열 하루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영무원 컴퓨터로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의 옛 주거지 근처를 2차례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생긴 여성을 7분 가까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승하차 기록이 남지 않은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사실도 계획 범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최소 징역 5년인 형법상 살인죄가 아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엽니다. 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하는데요. 이 피해 장소인 서울 지하철역 신당역에는 추모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을 위해 묵념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글을 적은 종이들을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요? 네,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앞서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고 윤리위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 위원장은 3시간 정도 회의를 마친 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 안팎에선 사실상 제명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이미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원 당규에는 추가 징계를 할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어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할 경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법원 소송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죠.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가수 박정훈 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네, 3년 전 간경화 진단을 받은 뒤에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병세가 악화해 그제밤 5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65년생인 박정훈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음악 활동을 위해 귀국한 뒤 1989년 데뷔했습니다. 특히 1992년 발표한 오늘 같은 밤이면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이어 먼 훗날에 그대만을 위한 사랑 등 히트곡을 남기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2002년 7집 땡큐가 마지막 앨범이었는데요. 2017년엔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고인의 장례 절차를 위해 미국에 머물던 가족들이 어제 급히 귀국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빈소를 차린 뒤 모레 발인할 예정입니다. 네, 고 박정훈 씨의 별세 소식까지 오늘 아침 N에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이색 대회죠. 멍 때리기 대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무려 4천 명 넘게 참가 신청을 해 경쟁률이 80대 1을 넘었다는데요. 조소희 기자도 직접 참가해봤습니다. 뭔가를 응시하듯 사색에 잠긴 듯 어딘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사실 모두 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 아래 풍경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멍 때리기 대회입니다. 기자도 직접 참가해봤습니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사이에 멍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립기도 합니다. 부채 찬스를 써 뙤약볕을 가려도 보지만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잠옷을 입고 온 참가자도 있습니다. 최대한 편한 자세로 멍을 때리는 게 더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대구에서 군복을 입고 참가한 미국 군무원도 있습니다. COVID pandemic and everything, so it's actually good to see that we're actually, slowly getting out of that pandemic and that we're actually starting to kind of go back to normal. So I just want to tell everybody to just keep cheer up, just keep staying strong, stay healthy. 이번 대회 신청자는 4천여 명, 경쟁률은 80대 1을 넘었습니다. 주식, 회사 생활, 공부, 원형 탈모. 참가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두 스트레스를 피하려 왔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우승 방법도 색다릅니다. 멍을 때리는 90분 중 15분마다 심박수를 확인해 가장 변화가 적은 참가자가 이기는 겁니다. 2016년 대회에는 가수 크러쉬가 우승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8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화된 세상에 대한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더없이 높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멍 때리는 시간은 여전히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구나. 전문가들은 꼭 대회가 아니라도 하루 15분 정도 멍 때리는 시간을 보내며 잡생각을 덜어내는 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JTBC 조소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마지막 참배 날에는 14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아침 N 월드에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이주찬 기자, 네. 여왕의 장례식이 열흘 동안의 애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오늘 열립니다. 인파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서거 이후에 57년 만에 엄수되는 그 국장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윈스턴민스터 사원에서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만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연방 국가는 정상 외에도 10명이 동행할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드라마 킬링 이브의 주인공인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가 포함됐습니다. 긴장 관계로 인해서 정상이 아닌 대사가 초청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란과 나카리과, 북한 등이 이런 나라에 해당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적극 동조한 벨라루스,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등은 아예 초청국에서 빠졌습니다. 여왕에 대한 사랑은 영국인뿐만 아니라 또 세계 시민들로부터도 각별했지 않습니까? 여왕에 대한 이런 애정,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화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18살 공주의 신분으로 군 복무를 한 때부터가 아닐까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왕이 군대 간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자동차 운전병과 정비병으로 직접 참전을 했었는데요. 공주였던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용 차량 정비부대에 배치돼서 자격증을 따고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전장에서 이 총을 쏘진 않았지만 이 고난의 시기에 왕위 계승 1순위자가 직접 나라를 위해 복무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사기 진작이 됐을 거라는 게 많은 평가들이죠. 전쟁이 이제 연합국 승리로 끝난 뒤에 승전 축하 군중 집회에 나섰는데
군복 차림으로 발코니에 나서서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정말 인상 깊은 행보인데 최근엔 또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온 기억이 많아요. 네, 런던 올림픽 개막식 때인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 중에 하나죠. 영화 007, 이 007 제임스 본드 주인공과 함께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영상을 깜짝 공개해서 전 세계 시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왕 즉위 70주년인 올해에는 영국의 또 다른 문화 아이콘이죠. 그 테디베어. 이게 전쟁고화를 다룬 패딩턴 주인공이었던 그 고민형 캐릭터하고 함께 네. 차를 마시는 그런 장면도 보여줘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세계 시민들이 영국 여왕에게 친근함 또 그런 존경을 담아서 애도를 표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일본에서는 어제 연이어서 강진이 발생했는데 큰 피해가 났다고요? 네, 이른바 이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이 대만에서 6.8 규모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44분쯤 대만 동부 화롄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1층 편의점이 있는 3층 건물이 무너지고 기차역 승강장 천장이 무너져서 달리던 열차의 객차 6량이 탈선을 했습니다. 다리 2곳과 초등학교 건물 일부 등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진으로 미국 쓰나미 경보센터는 대만의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지방 일대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일본과 대만 해협에서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봐도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태풍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긴장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소형 항공기가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하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소형 비행기에서 엔진 이상으로 이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미 연방항공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 윈체스터 고속도로에 엔진 이상으로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통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면 사고 비행기 날개 한쪽이 도로 방향으로 이제 길게 뻗어 있고요. 교통을 통제하는 장면이 이제 보입니다. 지금 다른 승용차들도 보이고요.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예, 다행히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이 2명이었는데 큰 부상 없이 사고가 마무리됐고요. 도로를 달리던 차량 승객들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이주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남성이 건물 외벽에 매달리더니 거침없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별다른 도구도 없는 맨손인데다 옷도 빨갛게 맞춰 입어서 마치 영화 속 스파이더맨을 보는 듯한데요. 프랑스의 고층 건물 등반가 알랭 로베르입니다. 지난달 60세 생일을 맞았다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환갑이지만 이날 파리의 48층짜리 건물 등반을 가뿐하게 성공해 또 한 번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웬만한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했네요. 공상과학 영화의 고전, 스타워즈 하면 이 비행 오토바이 추격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조만간 현실에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 플라잉 바이크가 선을 보였는데요. 일본에서 개발한 건데 한 번 충전으로 약 40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도로 사정이 나빠 차량으로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이동할 때 특히 유용해 보이는데요. 일본 판매에 이어 내년 미국에서는 보다 작게 만든 신형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예상 가격은 한 대당 우리 돈으로 11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도심 한복판에 탱고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 세계 탱고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지구촌 20여 개 나라에서 출전한 1,500여 명의 예술가들이 탱고의 제왕 자리를 놓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날 생중계되는 행사를 보기 위해 무려 2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참석했는데요. 낭만적인 탱고 연주와 우아한 몸짓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며 가을을 수놓는 가운데
최종 우승은 역시 탱고의 본고장인 아르헨티나에서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자고 나면 올라서 1,400원대 턱밑까지 다가섰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인데 오는 목요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1,400원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날 가능성도 커질 텐데요.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율이 1,390원대를 오가자 국회에서 환율 대책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또 환율 대책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좀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한쪽에 과다한 쏠림이 있거나 불안 심리가 확산된다.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또 강구한다. 저희들도 이런 현상을 넉넉히 있을 수는 없다. 정부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겪은 적 없던 원달러 환율 1,400원대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는 게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이 나올 거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 방어엔 한계가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만약에 100bp를 올리고 그 이상에 올리게 되면은 1,400원을 넘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도 걱정스럽습니다. 코스피 전체 외국인 보유 비중이 13년 만에 가장 낮은 30.39%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더 올라가면 30% 선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탈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치솟는 환율과 이번 주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이에 따른 증시 영향까지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면서 이번 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나 봐요. 네,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는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 워낙 약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도한 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9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팔게 되는 이런 매도 우위의 시장을 좀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9월 들어와서 16일까지 외국인들이 1조 한 5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3일 단 하루 빼고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의 시총에서 담당하는 부분 한마디로 시총 비중이 2020년도에는요 이게 한 4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매년 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이제 34% 정도 됐다가 올해 초에는요. 지금은 이제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은 한 30%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30% 깨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어떤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외국인 시총 비중이 뭐 30%로 내려왔다는 게 수치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뭐 2009년이면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치다. 그러면 좀 위기감이 확 느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30% 선이 깨진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20%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 저항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는 외국 투자자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해보게 되고 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고 싶어도 선뜻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자,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수급을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간다고 봤을 때 일단 코스피나 이제 코스피 시장, 뭐 코스닥 시장도 시총이 점점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 30%는 깨진다면 이제 20%로 내려가게 맞습니다. 되니까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 같은 거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이 금리를 또 큰 폭으로 인상을 해버리면 이게 30%가 붕괴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빅 이벤트라 볼 수 있는 이제는 FOMC 회의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새벽 한 3시쯤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는 그 0.75%포인트 정도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된다. 아니면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울트라 스텝이 단행된다. 1%포인트 정도 오르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 영향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고 이제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악재로 좀 가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혹은 울트라 스텝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또 주식 시장의 반응도 좀 다르게 되겠죠? 네, 그럼요. 이미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평가가 이제 기조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선 반영된 상태예요.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되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된다 그러면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네네. 무엇보다 이제는 변수라고 생각하는 울트라 스텝에 대한 해소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해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울트라 스텝 1%포인트 정도 오른다 그러면 시장의 예상과 깨지거든요. 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예, 불확실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 이제 큰 폭의 기준금리가 상승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환율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의 물가에 또 압박하게 되고 또 금리에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악재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여기에 뭐 원달러 환율 정말 1,400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충격이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정부 당국이 외환 당국이 이제 1,400선 지키기에 나섰는데 일단은 IMF 때 그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있었던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1,400원을 돌파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1,400원대 돌파를 한다 그러면 13년 만에 다시 한번 이제 환율의 고환율 상태 1,400원 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환 당국이 계속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섰었고요. 실제 이제는 15일과 16일에 이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구두 개입에서 끝나지 않았었어요. 외환 당국이 외환 보유고를 동원하면서 한 10억 달러를 매도, 달러를 풀면서 1,400원 선 지키게 나섰었거든요. 예. 그래서 1,400원대를 돌파하지 않도록 지금 나서고 있는데 만약에 근데 FOMC 회의가 끝나고 이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는 1,400원 선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450원대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1,500원까지는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환율의 압박이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초보 투자자가 대거 몰려 일반 투자자 수익률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개미 투자자의 주식 매입 시 평균 20일가량 주가가 올랐지만 유행 이후에는 20일가량 주가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몰려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LG전자가 발전회사 GS-EPS와 함께 경남 창원 LG 스마트파크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습니다.
이 발전소는 축구장 3개 크기인 2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연간 생산 전력은 약 6,600메가와트시로 창원 공장이 1년 동안 쓰는 전력의 10% 이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약 3,000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한 해 동안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오늘 낮까지 경상권 해안 지역엔 순간 풍속이 초속 35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걸로 보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도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텐데요.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대구와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대구와 부산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